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군요. 여성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라. 우리나라 인구에 있어서 남녀 숫자를 보면은 남자가 약간 많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수를 보면은 오히려 여성 쪽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새 헌법에는 반드시 남녀 평등 규정을 명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서 개헌 전국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 측도 결코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측의 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금요 토론 타이틀이 그 헌법 개정 여성도 할 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 측에서 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문제 제기 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뭐니 해도 인권과 평등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심이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인권 내지 평등의 문제라고 보겠고, 지금 허다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민주적인 헌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데,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법이 남녀 공동에게 적용이 되니까 헌법 자체를 민주화하고 평등화하면은 남녀 마찬가지 적용되는데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이제까지 우리의 사례로 보면은 헌법에는 있지만은 하위법의 규제력을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어떤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제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계에서 제기됐던 헌법에 있어서 여성 관계에 관한 거를 요약을 하자면 5개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 전문에 그 양성의 평등이라는 그 문제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거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각인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현할 수 있도록 양성의 평등을 전제로 한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며, 이랬을 적에 단순한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양성의 평등을 전제로 한 그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헌법 1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성별이라는 문제를 종교, 사회적 신분과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말을 더 넣든가 아니면 그것이 보다 더 강조되도록 별도로 좀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헌법 29조에 교육법에 대한 조항이 있고 이제 5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물론 그거 다 남녀 공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계의 주장은 남녀 평등의 문제를 신설해서 하나의 그 조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30조 4항에 이제 노동권 혹은 근로에 관한 조항인데요. 거기에 그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여자와 소년 근로 이거를 같이 했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죠. 여자와 노인, 청소년, 신체 장애자 그 후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이거를 한데 취급했다 하는 거, 미성년자라든가 노동력 상실자라든가 요보호 대상을 같이 취급했다 하는 것은 성차별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성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령 여자 근로자는 고용이라든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모성과 육아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요거를 넣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하면은 34조 1항에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수호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일부에서는 혼인의 순결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항으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그 한 교수께서 말이죠. 그 여성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성계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을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 5가지로 강 변호사께서 그 보충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 여성이라는 집단에서 보는 이런 요구, 여성의 집단에서 보는 이 개헌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익 집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여성이라고 하는 집단은 그야말로 국민의 적어도 절반을 차지하니까 국민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남성과 뒤엉켜서 결국은 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수 집단이라든가 특별한 이익 집단 같이 보셔가지고 그 의견을 여러 집단의 의견을 돌아가면서 들으시는 중에 한번 들으신다. 이런 태도를 좀 넘어서서 거의 전 국민의 의견을 들으신 데는 그런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 측의 주장은 5가지지만은 큰 줄거리는 새 헌법에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녀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반대 측을 대표해서 김명윤 변호사님 나오셨고 김득중 선생님 나오셨는데 제가 편의상 그 남성 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남자라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건 그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남성 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변호사께서 먼저 반론을 좀 제기해 주시죠. 이 반론이라기보다도 그렇습니다. 이 헌법이라든가 법률이라는 것은 영구불명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고쳐져야 합니다. 이 특히 풍습적인 거, 이 남녀관계 이런 문제는 역사적인 측면을 우리가 봐도 옛날에는 이 분명히 모계 가족이 형성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한 가지 흐름에 있어서 고쳐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현재 요즘 어디에 가봐도 뭐 다방 뒷구석에 가봐도 혹은 뭐 종로 내거리에 나가봐도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한 교수께서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언젠가는 고쳐져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헌법의 전문까지 꼭 들어와야 하느냐. 여기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헌법 전문을 가지고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도 있는 걸로 알고 또 제야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문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도 그만입니다. 헌법 전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또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상정적인 측면에 간단하게 이렇게 돼야지 현재 여성 문제가 이제 한 교수도 지적하다시피 헌법 10조 1항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다가 또 전문에다 갖다 예면 이게 너무 누대기 같아요. 어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간의 주장, 제야의 주장이 전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된다 하면 차라리 한국의 근대사를 한 권을 갖다가 헌법 앞에 한 권을 갖다 붙여버리면 그만이 아니냐. 그렇게 좀 가지고 심각하게 이러냐. 이럴 정도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헌법 전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국민 모두가 균등한 그거를 이룩한다 이러면 그 안에 국민 속에 남녀가 다 들어있는 것을 그다 굳이 남녀의
뭐 또 어떻게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별로 그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선생님. 헌법 10조의 성별의 그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막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남성과 여성을 좀 명시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주장이 있어요. 만일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건 옥상옥이 되고 방 가운데 또 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은 평등하다 했으면 여성도 국민이고 남성도 국민인데 굳이 국민은 평등하다 해놓고 그 밑에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모든 것을 법인 헌법에 규정해야 안심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이하의 하위법은 모두 없어져도 될 것이 아니냐. 전부를 헌법에 규정하고 싶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은 헌법 자체가 법의 법이고 또 이것은 선언적이고 대전제적이고 기본적인 법이니까 너무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하위법에 미루고 대체적인 것만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전문에 넣는 거 그러다 보면 누대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딱 몇 마디예요. 양성의 평등을 전제로 한 딱 그겁니다. 그거 단순한 기회균등에다가 형용사 하나 더 넣자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와 성의 범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계층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종교는 비교적 가변적이고 후천적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남성이면서 여성이면서 동시에 여러 사회에도 속하고 또 종교에도 속해요. 그러나 남녀라는 범주는 다른 범주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남녀의 성은 선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정해진 이것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여성이라는 거가 어떤 문제를 가지느냐 하는 게 이제 그건데 여성이라는 거는요. 여성이라는 범주에 속하면서 동시에 대부분이 사회적 저변층에 속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되는 그 최저임금제라든가 중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의 90%가 여성이라는 사실. 실질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논하면서 여성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저는 그건 거짓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권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주로 봤을 적에는 여성, 남성이라는 범주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의 범주는 사회 계층의 범주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인데 그 문제를 지금 대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 김 변호사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평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상 평등 반대하는 사람 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평등이라고 보냐 하는 거에 있어서요. 한파는 이 시대적인 변화, 산업사회의 삶의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속에서 인간답게 사는 거와의 역학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평등이냐 아니면 전통적 습속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관습에 의존하는 하나의 평등적 개념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 변호사께서 보시는 남녀평등은 어떤 걸 기초로 한 그 이 남녀평등? 여성들께서 이 착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평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이분지 일을 논어가지라는 그 평등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즘 제가 이 교육 평준화 같은 게 잘못됐다는 이유가 그게 빵점 맞는 아이하고 100점 맞는 아이하고 이분지 일을 해가지고 50점 평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곤란합니다. 이 남녀의 평등이라는 건 인권과 인격이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여자고 남자고 간에 이분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 여기 남자들끼리 때에도요. 여기 100명이 뛰면 밤새 24시간 우리가 밤새 공부해도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는데 그 신의 섭리에 의해서 남녀가 유별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한 교수가 얘기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이분지일적의 그러한 평등을 바라는 얘기예요. 인권과 인격이 동등하다. 그러니 여자고 남자고 간에 자기의 주어진 천부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 능력에 의해서 정비례할 수 있는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의해서 또 요즘 서울대학 같은 데 보면 과대표 같은 게 여성들이 많이 하고 수석 졸업생도 여자들이 많아요. 그걸 누가 탓합니까? 그 우리 한국처럼 잘 돼 있는 나라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여자가 출마해도 아무 누구도 탓할 사람 없고
공부를 잘해도 1등 되면 능력에 의해서 여자가 1등 되는데 누가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여자들이 이 헌법 고친다 이러니까 물론 참여해주고 이런 데는 고맙고 또 참 해야 할 일이지만도 무조건 하고 이 평등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전문에까지 이래서 마치 이분질의 어떤 페이바가 와야 하는 양 이런 생각은 건물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평등의 의미를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김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평등이 소위 영어의 equal과 same이 같지 않다는 건 상식에 속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같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격과 인권이 같다는 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인격과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인격과 인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근로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모두 구체적인 생활상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생활상에서 과연 인권이라는 게 뭐며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가 얘기되지는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적재적소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어느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일상 이 대학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도 그래도 서울대학이 이 생이 나왔다 하면 서울대학생 뽑으려 합니다. 또 서울대학생 중에도 성적을 봐가지고 100점 받은 사람을 뽑으려 하지 그게 낙제점 받으면 59점짜리를 골라 하지 않습니다. 또 안 할 말로 그렇다고 이러면 그러면 여자가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 그러나 난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천부적인 이 매력이 있고 천부적인 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비서 같은 역할을 이런 김명룡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저런 한 교수처럼 아름다운 저런 분들이 그러한데 알맞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안 할 말로 교환수 같은 거 아무리 하면 김명룡이 같은 사람이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여자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느님이 주실 적에 그러한 다 그거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적성에 맞는 말이요. 그런 아름다움과 또 그러한 이 매력. 죄송합니다. 적성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천부적 아름다움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성차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일 있으세요?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식이 누적되고 그런 거 아시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그 한 교수께서 대단히 불평이 많으신데 내 이 참 좀 우스개 소리 같지만도 내 마누라 보고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오래 살다가 죽거들라 다시 태어나면 내가 최정욱이로 태어날 테니 당신 김명룡이로 태어나오. 그 왜 그래요? 아이고 난 정말 죽으라고 해서 가지고 버리고 당신 집이 내가 들어오면 손만 내밀면 다 그거로 겁나이. 나 좀 편한 생활 좀 해보자. 내 우리 마누라 보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마누라가 싫대요. 자기는 여자 최정욱이로 태어나지 당신같이 새벽부터 떼댕겨 가면 그 고통스러운 일하는 그런 남자로 태어나는 건 난 싫다고 이래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굳이 이게 신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그 자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한다든가 이게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참 특성을 살려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에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헌법 제1공화국 헌법 이후 우리가 쭉 가지고 있는 헌법 조항 1항은 변함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놓고 후단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왜 후단이 있어야 되었습니까? 1948년 당시 우리나라가 민주헌법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5,000년 만에 처음 갖는 것인지 가질 때 사회적 신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분이 남아 있고 또 성별의 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심해질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후단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 그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우리 국민이 특별히 느끼는
그 각오라든가 의지라든가 하는 것이 헌법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다면 헌법 후단은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꼭 여성들이 제안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독선과 편견 쪽에 계시지 말고 공정하게 봐주십사 하고 싶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러면 잘 지켜져야 될 텐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 평등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바로 김 변호사님 의견은 평등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평등 사상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헌법은 헌법이니까 하위법에 미루면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가족법 개정하는 데는 그렇게 반대하셨습니까? 가족법은 하위법이 아니고 상위법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족법을 할 때 그때 고쳐줬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헌법에까지 오느냐 하신다면은 좋게 다 양보하겠습니다. 하위법에 있어서도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역시 상위법에 와서도 이해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여성 유권자들의 고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다 하고 떠드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여성 문제는 인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에 여성들의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면 뭐하며 민주주의를 주장하면 뭐합니까? 여성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절대로 인권이 모자랐고 차별 대우를 받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대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이다, 민주주의다를 말씀을 하실 때 여성 유권자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심 선생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교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사고와 인습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습이라고 말하면 고약하게 들립니다. 관습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부드럽게 들립니다. 전통적 사고와 관습이 무형의 제도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건 법률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걸 법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 사고와 관습,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건 천부적인 것입니다. 지금 근로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여성들이 기회균등을 상당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건 있음직한 일이고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랬습니다. 순천, 역천, 여기에서 말하는 한울은 순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특성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성의 특성은 뭡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건 뭡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천부적인 것이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먹어야 할 처지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다 보면 안 살리면 여자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의 특성은 뭐냐? 그건 아버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처자를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직업을 가져야 하고 바깥으로 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과 능력에 따른 차별, 이것을 철폐하려고 한다는 것은 흡사에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천부적인 자연의 섭리,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 선생님의 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현재의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면 여기 제 앞에 86년 노동부 발표에 의한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 가운데 초과 급여를 합친 월 급여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총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83.3%가 여성
노동자다. 또 취업 여성은 취업 남성 임금의 48.2%의 임금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여성 노동자를 논할 때 이 여성 노동자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성만 책임지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안살림만 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이하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원튼 원치 않던 국민이 한 사람이 부양할 수 있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가서 급기야는 각자가 자기를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됐든 딸이든 아들이든 심지어 15세, 16세, 17세에 자기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어떤 이유가 됐든 혹은 동생을 공부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똑같은 능력이 있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똑같은 각오와 열성을 가지고 할 때 차별임금을 주지 말자든가 이런 점에서 전부 남녀평등의 문제가 거기 개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마치 전통적 전례적인 어떤 모르겠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에는 모든 남녀가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한다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헌법 토론이 되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녀관이라든가 가족관이라든가 부부관을 다시 얘기하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지금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이 뭐가 불쌍하냐, 내 마누라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계층의 자기 주변의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나라 전 여성과 남성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적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민주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적에 여자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우선 여자의 임금이라는 건 남자의 임금의 43.9%예요. 실제로 일하고 있는 게 여자인데 43.9%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일주일에 6시간 내지 9시간을 일을 더 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휴가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쉬지 못해요. 2, 3주에 한 번씩 쉬는 게 우리나라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에 있어서 여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무슨 천부적 자연의 질서니 그렇게 따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어떤 시대에 와 있느냐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답니다. 우리의 실제적 인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기 전에는 옛날에 아내와 부인 이런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천부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자와 남자의 지능의 차이 또 정서의 차이 이거 지금 아까 성차 심리학 말씀했습니다만 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들의 관념이 다 틀렸다 하는 것이 지금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능력이고 태도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것은 그것은 편견이다 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할 적에는 절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예, 저임금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는데 이 저임금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이거 고쳐져야 합니다. 그게 누가 의의다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 나서니 그렇지 영등포에서 제가 무료 변론을 할 적에 그 노동자 한 사람이 재판장이 물을 적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얼마만 있으면 너 만족하겠냐 이래. 한 달에 16만 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방청객에서 겨우 부른다는 게 16만 원이냐 이런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얘기가 16만 원이면 정말 그러면 만족하고 불만이 없겠냐. 네. 한가에는 유람선이 뜨고 다닌다는데 적어도 16만 원 정도가 있어야 내가 한 달에 책 한 권은 봐야 그래도 문화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 보고 싶을 적에 고향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16만 원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눈물겨웠어요. 판사가 내줘 눈시울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나오게 됐는데 그럼 너가 얼마 받았냐 이러니까 하루에 2,700원씩 받는다고 그래서 하여튼 2,400원입니까? 그래 한 달에 7만 얼마밖에 못 받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우리 남자를 공격하고 덤벼들라고 생각하면 이 큰일 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질이 나쁜 기업가들이라든가 한 가지 이 현 사회에 한 가지 그 기업의 변태적인 어떠한 운영에서 뭔가 왔다고 봐야지, 우리 남성들이 마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양성하고 이래 저임금에 시달리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김 공격을 해온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참 잘못 이게 들으셨습니다. 곤란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김 선생님께서 모든 여성은 모성이다. 네. 15세, 16세, 17세 돼가지고 자립해야 되고 자기 집안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 보고 모성을 강조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말씀을 것이지. 드려야 그게 왜 할것 같습니다. 남성한테 그걸 가지고 달라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그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포인트가 다 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할 때 특수한 사정을 얘기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야 그야말로 헌법을 논의해야 하는 마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그렇다면 여성의 원 의미는 어머니이고 남성의 원 의미는 아버지다. 지금 김 선생님께서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고 마저 좀 들어주세요. 네. 그러고 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헌법에 그것까지 논의가 된다면 매우 문제가 복잡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 그 현행 헌법 30조 4항 그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 규정이 아직까지 일체 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행 헌법 30조 4항의 그 규정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 2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자도 모든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특수성, 소년의 특수성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강요되는 이러한 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 스스로가 자기들은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또 신체적 조건이 그렇습니다. 또 아기를 키우려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여자와 나이 어린 소년들이 완강한 남성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저 30조 사항 조항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 분리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성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그렇죠. 특별한 보호를 싫다는 게 아니라 별따로 취급하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죠. 우선 어휘로 봤을 때 말이죠. 소년하고 부녀자를 같이 취급하는 거. 옛날에 이제 아녀자라는 말이 있고 또 뭐 공자님 말씀에 여자하고 뭐 소년을 같이 취급하는 그런 그 문구들도 있는 걸로 봐서 우리 관행적으로 부녀자하고 소년은 같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현대 여성의 여러 가지 그 지위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 어휘는 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어휘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지 모르지만 언어라는 건 사고를 담는 거기 때문에 헌법이 더군다나 이러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건 곤란하니까 따로 떼서 여자 저항을 따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근로자들은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고 모성과 육아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조항을 넣지 하는 그런 얘기였었죠. 근데 특별한 보호라는 것도 그래요. 여자는 약자다. 자꾸 약자다 그러는데요. 약자다라는 말씀 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약자라는 그 말이 바로 차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호하는 척하면서 차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라는 거는 말하자면 여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방의 그것도 국가에 대한 공헌이지만은 여자가 어린애를 낳는 거 그거는 당당한 국가에 대한 공헌이고 또 인류에 대한 공헌이고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될 하나의 저거예요,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해달라는 거지 약자니까 보호해달라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닌 걸로 압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그 30조 4항 얘기가 이제 한 교수 얘기는 유치하게 우리들이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유치한 방법으로 따지고 보면 왜 우리 여자들을 소연하고 한 그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보호를 한다 이렇게 하느냐. 독립시켜가지고 모성과 유아는
특별한 뭐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없는데. 반드시 그런 우선 어휘가 하나 문제고 글쎄, 그럼 두 어떻게 해달라는 번째는 겁니까? 소년의 문제와 여성의 문제는 성격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성의 문제는 그야말로 이 배경이 대단히 복잡하면서 그야말로 이게 독특한 문제인데 그래, 소년의 독립해달라는- 문제하고 동질이 아닌데 왜 한 대 묶었느냐 하는 그 얘기죠. 소연하고 동질이 아닌데 한 대 동질이 묶여 아니죠. 기분이 동질이 나쁘다는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니까 얘기죠. 어떻게, 예. 그러니까 별도로 해야 아주 된다는 얘기죠. 별도를 해달라. 그렇죠. 근데 그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소연하고 같이 여성 문제를 소년도 보호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년은 아까 하지 김 말라는 선생님이 얘기가 아니죠. 소년은 예. 소년대로 얘기하고 또 소년 보호를 여자는 따로 여자대로 만들고 얘기하라 이것이요. 이거죠. 따로 얘기하라는 여성 얘기죠. 문제를 따로 만들자 이 그렇죠.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다른 문구를 써라 하는 이것은요 얘기죠. 없애라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년과 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상에 있어서의 보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지금 그게 근로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소년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지 여성과 소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질 거적이다 이런 얘기는 여기 아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휘로 봐서 그런 오해를 예, 일으킨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각 그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전부 헌법의 사사건건 명문으로 규정을 하자. 또 여성 관계들도 그렇게 다 하자. 남성도 바람직하게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샅샅이 찾아서 하다가도 천려일실로 빠뜨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 빠뜨려진 것은 헌법의 규정이 안 됐으니까 방치돼도 좋다는 얘기냐.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은 하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성 문제가 독특하기 때문에 독특한 주의를 끌기 위해서 별도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추상적으로 국민의 한 대 범주에서 묶어놓으면 벗어나려고 거기에 하시는 것 소멸돼 같아서 버려요. 그럽니다. 네, 강 변호사 그런 거죠.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저도 분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그 발육이 저해가 된다든가 성장에 저해가 된다든가 또 그걸로 인해서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이런 점에서 보호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여자의 근로는요 저는 물론 이거 분리하는 것에는 동감이고 제 의견을 더 덧붙인다면은 여자 근로의 문제는 이건 평등 문제보다도 한 차원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모성의 보호를 주장한다는 것보다도 모성 보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한 선생님 말씀처럼 국가의 기초를 만드는 국민을 낳고 양육하는 활동이고 또 그야말로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평등의 문제로와 연관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남녀 평등을 한 차원 넘어서서 모성을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되고 국가가 좀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 선생님께서 여성은 모성이다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게 그런 사고방식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헌법 개정안을 논하던가 여성 문제를 논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전부가 모성은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모성의 자격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도외시하신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모성이 여성일지는 몰라도 여성이 모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성 이외의 여성의 생활 방식과 그 활동 분야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 측에서 주장이 말이죠. 그 모성 보호권하고 근로권 이게 지금 합쳐 가지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분명치 않은데 말이죠. 이 근로 규정의 근로 조항에 있어서 이게 별도로 분리해야 되느냐. 네.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네네. 모성 보호권을 별도로 신설해야 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여태까지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쭉 이 근로권 안에 모성 보호를 규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입각해가지고 분리와 약간의 용어의 수정 이것만을 지금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그런데 근로권과 떠나서 모성의 보호를 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래요. 그걸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꾸 김 선생도 얘기했습니다만도 차라리 이 30조 사항 모양으로 여자 이렇게 해놔두신 것이 여자 안에는 이제 강 변호사 얘기대로 참 이 모성도 있고 또 근로하는 여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도리어 모성이다 또
또 일반 여성이다 하는 걸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니 헷갈려 가지고 이제 사회하신 길성생도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30조 상한 난 그대로 두고 하위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모성적인 입자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특혜를 주고 또 여자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또 상당히 그 대기업 같은 데는 좋게 해준 줄 알고 있어요. 출산 때 한 달인가 두 달의 휴가도 주고 또 출산 비용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내가 조사해보지 않아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도 난 그런 점에서 다 같이 우리가 자식된 사람이 어머니의 참 생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태어났는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 진토이라는 그 곤욕을 치를 적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모성의 자리에 가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는 좀 더 법률이 하위법에 의해서 보호돼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걸 굳이 여나 독립시켜가지고 모성은 어떻고 뭐 어떻고 헌법에까지 올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 그 여성 측 주장은요, 그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여성을 소년과 같은 그 보호 대상으로 보는, 이것도 말하자면은 그 성차별적 규정이기 때문에 좀 그 분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그 모성 보호권을 좀 취지도 다르니까. 이것도 좀 그 따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현행 그대로 두고 그 모성 보호권 같은 것은 하위법으로 어떻게 좀 규정을 그렇죠. 네. 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는데요. 이 문제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 자리에 방청객들도 남녀가 각각 5분씩 나오셨습니다. 이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양측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모를 주시면 나중에 발언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문제.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29조였는데 5가지 항목이 있죠. 물론 이 5가지 항목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래 보면요. 첫 번째 이제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맞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 능력에 따라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여성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은 그 능력에 따라 가장 교육되는 데서 장애를 받는 그런 그룹이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진출이 상당히 그 요구됩니다만 고정관념 때문에 여학생들이 상업학교로만 주로 가요. 가령 그래가지고서 그야말로 단순 노동에만 참여를 하지 조금만 기술이 되는 데는 가지를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예 고정관념 때문에 거길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 잘못이냐? 그렇게 사회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교육법에 있어서 뭐 초중고등학교 교육 목표도 있고 무슨 국민교육 헌장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홍익인간도 있습니다만 그거 다 남자 여자 공이 적용되는 거죠. 거기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추상적이고 형식적 수준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관행과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한 항목을 박음으로써 이것이 여성의 교육에 있어서 능력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남녀 막론하고 의무 교육은 무조건 하고 다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 따로 보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능력에 따라라는 거는 너는 여자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든가 너는 여자기 때문에 무슨 대학원을 못 간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그러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걸 가지고 무슨 꼬집고 뭐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꼬집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하나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물론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걸 꼬집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남자 여자가 평등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헌법이고 무슨 교육법이고 다 평등하게 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문구가 해석되는 그 과정에서는
실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쐐기를 좀 박아놓자는 얘기죠. 한 조항으로서. 문제가요. 따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한 조항을 있어요. 더 넣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남녀의 양적이고 질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 그리고 균등만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진흥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걸 가지고 능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대학도 갈 수 있고 문제는 고등학교도 능력에 갈수 의해서 있다는 되지 거 아닙니까? 않게끔 모든 관행이 그렇게 되고 어떤 있으니까 강의 그런 거 있습니까? 좀 그걸 적시해주면 내가 그걸 타파하도록 내가 일선에 나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러시겠어요? 점에서 이 헌법 이점이 우선 있는데도 제가 불구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여자들이 여성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보면은요, 예. 문교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새는 뭐 평생 교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사회교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인생이 다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컨대 태어나서부터 여자와 남자는 다르게 취급을 받습니다. 우선 여자가 나오면 환영받지 않죠. 그거부터 저희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여자들 유산이 많아져 가지고 태아는 남자가 많이 나올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 자신이 여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말씀이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수예, 가사, 요리에 수백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대학에서 만난 남학생들은 그런 과목에 수백 시간을 쓰지 않았더군요. 그 대신 상업, 공업, 농업 이런 것 중에 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업, 공업, 농업은 좋고 가사는 좋지 않으냐 할지 모르시겠지만은 각자가 지향하는 앞으로의 직업이라든가 적성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는 주었어야죠. 무조건 하고 수백 시간을 가사를 가르친 다음에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나 상과대학에 가서 다퉈라. 그래놓고 실력 차이다. 카리큘럼 자체가 다르고 시간 자체를 수백 시간을 딴 데 소비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 모든 것에 하나씩 열거하기로 말하면은 그 불합리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 기회 균등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여태까지 인식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제도로 확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헌법에까지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헌법에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헌법 아래서도 충분히 평등한 남녀 평등한 교육 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정신과 각오를 확인하고 천명하는 취지에서 넣자는 말씀입니다. 남자 쪽도 좀 얘기합시다. 예, 이제 강 변호사 얘기하는 건 한네 두세 가지만 내가 반박이라기보다도 그 오해가 있는 게 같는데 여자로 태어나니까 환영하지 않잖냐. 이게 우스운 얘기. 여자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나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내 하늘에 맹세코 아들 하나 딸 둘 낳았는데 한 번도 내가 섭섭해 했던 적 없어요. 도리어 여자들이 떡 알 놓고 딸 낳아놓고 아이 섭섭하다 다음 아들 놓지. 이 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남편 되는 사람이 당신 딸 낳았어. 에이, 이런 사람 난 거의 없다. 물론 간혹가다 몇십 명 중에 하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 그러나 보편적인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첫째. 그러한 컴플렉스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도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유산율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니, 글쎄, 그래가지고 지금 태아율이 남자 수가 많아서 국민학교에서 여자 짝을 못 짓는 데는 말씀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사 관계의 시간 다 뺏겼다. 이 가사 관계 돌보다 이게 가사 배우다 보니까 내가 서울대학 법과대학 시험 치릴 그러한 그거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모델했다. 이게 제가 대구 상업을 나왔습니다. 대구 상업 나와가지고 내가 동경 유학 간다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밤낮 부르기 시간에 시간에 이래가지고 영어 자꾸 이렇게 단어 연구했었어요. 남자는 여자는 마찬가지. 문제는 왜 여자들이 그 부업 가사 관계 많이 했는가? 여자들이 가사 관계에 적성이 맞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김명룡이가 부엌에서 에프로를 떡 입고 저 영사에 비쳤다 하면 모두 웃을 거예요. 김명룡이는 그 적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능력 내 얘기는 큐리 부인 같은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과학을 하고 싶어 하면 그렇게 또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능력에 따라 한다는 거는 만일 이걸 가지고 논란한다 하면 여자기 때문에 서울대학 시험 치러가지고 한 3점쯤 모자리더라도 여자들은 같이 동등하게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이러면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정말 서울 법과대학 가야 할 사람이 왜 가사 공부합니까?
여자든 남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에서 다 아니, 공동적으로 이봐요. 뺏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들도 시간을.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그럼 예를 말이에요. 들어서 아니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을 안 가르치고 상업만 가르치고 나중에 구실을 이렇게 보내면 볼 수 생각- 있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얘기죠. 부모들은 내가 내 자식을 판검사시켜서 고등고시 합격시키고 싶다, 법과대학 보내고 싶다 해도 그놈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래가지고 판난 무슨 비행기 만들고 뭐 만들고 우리 공과계통을 희망합니다. 그건 남자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여자기 때문에 어떤 잘못 핸디캡이 보시는 있었다고 거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대해서 왜 좀 그런 낭비를 하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강변호사. 이게 본질을 떠나서 그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지금 두 분 말씀도 우리 헌법에 남녀 동등을 규정하지 않은 건 아니다. 교육에도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지만서도 이렇게 여자들이 편견에 시달려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하니 한 번 여성 교육 같은 걸 별도로 규정을 해놓으면은 좀 더 성의 있게 여성도 가르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성 교육을 별도로가 아닙니다. 평등 교육입니다. 그래서 평등 두 교육으로 가지는 못 다릅니다. 박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에 하나 지금 여성 교육이 남성 교육보다 어떤 편견에 매달려 가지고서 잘못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헌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또 그러나- 헌법에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그런 각 말씀은- 가정에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얘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민주헌법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제가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 법을 앞세우다 보면 곤란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문법이 많을수록 제가 알기에는 그 민족은 문화민족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문법이 되도록 적고 그 관행을 가지고서도 훌륭하게 다스려질 때 그것이 바로 문화민족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너무 앞세울 것 같으면 국민들이 면탈하는 데만 앞서가지고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고 뭐 남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여자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마치 딱 갈라진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성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화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 이건 여성의 문제니까 나는 남자니까 관계없다. 이것은 무엇이 뭔지를 모르는 태도가 아닌가. 왜냐하면요, 앞으로 일자녀 시대가 되면은요, 인구의 50%는 딸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내 마누라의 괴로움이라든가 내 며느리의 괴로움은 아랑곳 없지만 자기 딸이 고통당하는 건 괴롭단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이 갖는 권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오는 그 결과로 해서 딸의 문제는 곧 자기의 문제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며 나의 문제이며 내 딸의 문제이며 곧 나의 행복의 증진에 관한 문제라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 증거로서 지난번에 가족법 촉진대회가 있었어요. 범사회단체 연합회로서 그때 80몇 개 다 사회단체가 연합을 했는데 그중에 여성단체는 50개고 나머지는 남녀 공동단체 사회단체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회단체에 가입했던 숫자가 1,300만 명이 포함됐다는 사실. 엄청난 숫자가 포함됐다 하는 것은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남성단체도 가족법 추진에 가입했었고 거기에 동참했었다는 그 사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는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느냐, 그 전 근거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꼭 명심해 줍시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반대 입장에 서셨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이렇습니다. 나는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다 이러면 뭐 스스럼찮고 내 스스로도 정말 참 도와줄 용의도 있고 또 법률적이라면 더욱 입법 과정에서 도와줄 이런 용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 쪽에서 한 가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뭐 억울하다, 뭐 짓눌려 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박군 얘기하는 거 좀 보세요. 죽으라고 벌해가지고 전부 다 월급 봉투를 몽땅 온라인으로 그것도 자기 마누라 부자에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손 내밀어가지고 500원, 1,000원 교통비 타고 다닙니다. 그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지. 어떻게 여자가 밤낮 억울하냐. 난 그 얘기 듣고 박군은 상당히 억울할 게 같아. 죽으라고 내가 벌해가지고 내 멋대로 이 돈 한 푼 못 써보고 마누라 허가 받아가지고 교통비 타고 다니고. 난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현자에서 찾아야지 이것을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느냐,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느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을 볼 적엔 난 여자들이 참 행복하다고 봐요. 난 솔직한 얘기로 다시 네가 태어난다 이러면 어떡하겠냐. 내 이 김명률 같은 마누라로 여자로 그 부인되는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난 김명률 같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어댕기고 고생하는 난 남성으로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볼 적에 난 이래요. 여성들이 물론 예외적인 독신 여성도 있지만도 일배일초주의에 있어가지고 좋은 남편을 고르라. 그것이 바로 여자의 안정된 유일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남편 따라가지고 남편이 대통령 되면 화수들어야 되지요. 남편이 재벌되면 재벌 대회사에 부인되는데 뭐에 억울하고 뭐에 그겁니까? 밤낮 자꾸 노동 얘기하는데 노동 얘기는 우리 남성들도 가가지고 연암살밖에 안 되는 소년들이 가가지고 노동자에서 고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자들이 컴플렉스를 가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위치에서 여성의 위치에서 자기가 아름답고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적성을 10분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법률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선생님. 지금 여성 측 선생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남자의 위치에서 참 억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분명히 헌법에 현행 헌법에 국민은 평등하다 해놓았는데 굳이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또 규정을 하면 나는 국민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흡사히 운전수하고 사람 가는 거 봤어?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운전수는 사람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러니 이것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중삼중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고맙습니다. 그 양당에서 말이죠. 그 지금 그 시한은 이제 확정이 되고 여야 그 정치 협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의견이 어떻게 좀 수용이 될까요?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까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여성분들의 우리 사회 발전의 기여에 대해서 깊이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는 물론이고 국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를 실시할 경우에 지방의회도 많이 진출하셔서 여성 스스로가 여성의 평등을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도록 이렇게 최선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태 의원님. 이때까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소상히 저희가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그 개헌안에 여러분들의 그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 힘쓸 그런 작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애써주신 여성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그동안의 기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뭐 뚜렷한 결론은 없었지만은 그야말로 남녀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또 그런 정신이 아주 풍만한 이런 토론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